사실 너무 오버를 했고요. 그냥 문제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알면 좋은데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회계 좀 잘하게 될 때 그때 한 번 더 보면 좋아요. 그러면 56번 문제는 자동결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분괴 없어요.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적는 칸이 있거든요. 그건 결산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분괴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재고자산은 끝났죠. 끝. 재고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아까 처음에 적어드렸던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 당좌자산이 엄청 많았던 거죠. 재고자산은 금방 끝났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주제는 투자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또 볼게요. 유동자산 하고 비유동자산 두 개가 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이 끝났습니다. 유동자산은 재고자산만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판매 목적.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오는데 비유동자산은 4개 있거든요. 4개. 첫 번째가 투자자산.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무형자산, 네 번째가 기타 비유동자산, 네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목적이 있을 텐데 투자자산은 투자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목적이 투자 목적이에요. 얘는 이름에 나와 있으니까 쉬운데 여기서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얘네들이 여기서 비중이 좀 큰데 이름만 보면 형체가 있다, 형체가 없다잖아요. 그렇게 치면 재고자산은 형체 없나? 얘도 그럼 유형자산인데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이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데 또 전체적으로 패턴을 한번 볼게요. 유동자산 2개 있죠. 근데 이 중에 한 개는 목적이 뚜렷하죠. 판매. 근데 나머지 한 개는 없죠. 그 나머지 한 개가 당좌자산이고 얘가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중에 판매해야 되는 애들이 재고자산. 그게 아니면 당좌자산. 비유동자산은 4개죠.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등등은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 그룹 내에서 그 안에 소그룹이 몇 개든 간에 무조건 마지막 한 개는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통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유동자산에서 중요한 건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제조업한테 재고자산은 당연히 중요하지. 현대자동차한테 그랜저 중요하잖아요. 만들어야 팔지.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제조회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제조회사. 그러면 제조회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라는 말은 자기 설비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땅 사고 주식 사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랜저를 더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투자 자산은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무형 자산은 어떨까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한테 있는 뭐 자동차나 휴대폰 이런 것들 형체 있고 사용하려고 샀죠. 그럼 그게 유형 자산인 거거든요. 그럼 유형 자산은 딱 봐도 중요하죠.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기계 장치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조업한테는 유형 자산이랑 재고 자산이 제일 비중이 클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유형 자산은 누구한테나 중요하겠죠. 사용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럼 투자 자산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죠. 근데 뭐 순서상으로 얘가 나오니까. 그러면 투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테크 뭐 그런 의미로 쓰니까. 그러면 투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수익. 투자를 한다라는 말은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예요. 장기. 어디에 투자를 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 주식에 뭐 한 달에 10주씩 꼭 사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장기 수익을 노리는 거죠. 네, 투자. 오늘 친구가 그 비트코인 하는 친구 있거든요. 마이너스 60% 됐대요. 그 광주천 온도 물어보는데, 네, 도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투자인가? 네,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새 안 좋죠? 그럼 투자 자산을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수익을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돈을 담가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투자는. 한번 보죠. 57번부터 보면 되겠죠. 57번은 기말 현재, 기말 나왔어요. 12월 31일 중요한 날이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나왔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목적이 장기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장기라고 말을 했으니까 투자자산 쪽으로 빠지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 유동 비유동 나눠져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걸 또 자세히 해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그 단기 매매 증권 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을 해야 됐어요. 첫 번째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상장 회사여야 된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 목적. 그러니까 빨리 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성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성도 있고 빨리 팔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충족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건데, 근데 이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한 개라도 탈락을 하면 바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부터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장성이 없어. 단기 매매 목적은 있는데 시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의지는 있죠. 근데 시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유동자산이에요. 의지는 있잖아요. 단기 매매 목적인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지. 근데 팔기가 어렵겠지. 시장성이 없으니까. 근데 의지는 있다. 반대로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아닌가? 시장성이 있는데 장기 매매 목적이다. 시장성은 있는데 장기 매매 목적일 수는 있죠. 그럼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아니겠지. 그럼 얘는 비유동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장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능 증권. 결론은 비유동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유동이랑 비유동은 가장 큰 그룹 이름이죠. 근데 또 디테일하게 보면 유동자산에 어디에 포함될까를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재고자산은 아니죠. 그러면 당좌자산이겠네. 정확히 따지면. 그럼 비유동자산은 어디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사용하나요? 아니죠. 투자하나요? 투자지. 비싸게 팔고 싶은 거잖아요. 장기 목적으로. 그럼 얘는 투자 자산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만 다를 거거든요. 유동이 작다 그랬죠. 작은 거 유동, 큰 거 비유동 이렇게 나눠지니까 지금 이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은 큰 거 써라 이 말이죠. 장기니까 큰 거 써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장기라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큰 거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큰 거라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당좌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작은 거 쓰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상황을 그냥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큰 거다 이 말이죠. 투자 자산이란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쩌라는 거냐 했는데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나오네요. 각각 보고 주식을 샀는데 57.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우리 풀어본 적 있죠? 평가 뭐 이런 거 해서 요거는 관련 문제를 적어놓을게요. 10번 10번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57번에다가 10번이랑 같이 보기. 이거 회차 한번 보시면은 57번이 98 특별회 아닙니까? 98회 98회는 작년에 낸 걸 거예요. 작년에 최근에 101회인가 그랬거든요. 가장 최근이란 소린데 참고로 그 전엔 안 냈습니다. 97회까지 안 내다가 98회에 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세무 2급 거거든요. 다음 시험 범위 거예요. 이제 막 내요 그냥. 그러니까 해야 돼요.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컨셉이 평가잖아요. 평가는 미실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비트코인 마이너스 60% 됐다 했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면 손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게 미실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그럼 가격이 떨어졌지만 실현된 건 아니다 이 말은 비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번 문제 잠깐 다시 보고 올까요? 그 2페이지에 10번 문제 최대한 아는 거랑 묶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는 거랑 2페이지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때는 금액 3개 있는데
이 중에 1500X표 치고 시작했죠. 이제 그 이유는 평가긴 한데 평가가 수익 비용으로 잡혀버려서 10번에 답을 보시면 마이너스 40으로 써있죠. 근데 비용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예외라고 써있나요? 이때 말 안 했나? 예외라고 돼 있죠. 그럼 원칙은 뭐라 써있어요? 자본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단기매매증권은 예외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매매증권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볼 거예요. 이 57번 상황으로 단기매매 증권일 때랑 매도 가능 증권일 때를 비교해 볼게요. 반띵 해가지고 왼쪽이 매도 가능 증권, 오른쪽이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날짜가 3개니까 분계도 3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9년에 취득을 500만 원에 했잖아요. 칸이 좀 좁아서 붙여서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 500, 뭐 현금 등 500 이런 식으로. 현금 등은 뭐 현금일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네, 뭐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그리고 수수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수료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외. 바로 하나씩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샀을 때도 똑같겠네요. 네, 이게 첫 번째 공개입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계정 과목 이름만 차이가 나네요. 매도 가능 증권이냐 단기 매매 증권이냐.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면 얘는 큰 거죠. 큰 거. 이런 디테일을 잘 챙겨야 돼요, 항상.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이제 첫 번째 평가를 해볼게요. 둘 다 400으로 떨어졌습니다. 500으로 시작을 해서 400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떨어졌다 볼 수 있겠죠. 100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뺄게요. 그러면 뭐 자산의 감소겠죠. 그러면 자산이 떨어지면 원래는 보통 비용인데 근데 이거 실현된 거 아니잖아요. 진짜 100을 손해본 게 아니라 지금 100이 떨어진 거지 그냥. 그래서 얘는 평가 손실인데 칸이 좁아서 그냥 평가 손실이라고 쓸게요.
얘는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칸이 지금 너무 좁으니까 같이 100만 원 따라가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비용이 아니라 자본 마이너스예요. 자본 마이너스. 자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로 단기 매매 증권 비교해 볼게요. 역시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의 감소고요. 얘도 평가 손실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용이고요. 차이가 나왔네요. 그러면 둘 다 100만 원이 떨어졌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 마이너스. 근데 원칙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 예외고요. 근데 그 이유도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자산이 떨어진 거, 오른 거 떨어진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 자산 플러스였겠죠? 이거 한번 했었죠? 빠르게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사유는 자산의 감소 있을 수 있고, 부채 증가도 있을 수 있고, 자본 증가도 있을 수 있고, 수익 발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100만 원이 는 거는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부채의 증가도 아니고, 남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본 증가랑 수익 발생. 근데 수익은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실현, 진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했을 때 수익이 되겠지. 400짜리를 500에 팔았을 때 100을 벌었다. 그게 수익이고, 근데 400짜리가 500이 되었다. 이건 수익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분은 좋은 건 맞는데, 그래서 평가를 한 건 자본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였어요.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반대로 자산이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자산이 떨어지는 거랑 같이 올 수 있는 거는 이번에는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냥 정반대. 그럼 이번에는 자산이 떨어진 게 메인인데요. 그러면 그냥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 플러스는 없죠. 부채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얘도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남잖아요. 언제 쓸래? 하면 500짜리를 400에 팔았다면 비용이 되겠죠. 처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잖아요. 처분은 실현. 근데 아직 안 팔았다. 정신승리 하면 되죠. 안 팔았으니까 손해는 아니다. 얘는 평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잖아요.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놔야 돼요. 제대로. 이제 이유를 정확히 알았죠? 그러면 평가는 원래 자본 마이너스 맞잖아요. 원칙. 근데 얘는 예외죠? 그럼 예외한테 물어볼게요. 넌 왜 그따구로 하냐? 아니 뭐 기분이 왜 나쁠 이유가 없지 않냐? 안 팔았는데. 근데 얘는 목적이 단타죠. 전 그냥 판 걸로 할게요. 어차피 곧 팔 거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외. 원칙 예외. 그럼 뭐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이 자본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항목.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얘네들의 성격을 보면 재무상태표는 얼마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가 있다는 건 언제 얼마가 있다예요. 그게 12월 31일이지.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갑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처음 지갑 샀을 때 지갑에 돈 없죠. 근데 그때부터 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반복돼서 지금 잔액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는 누적, 계속 누적돼 있다. 누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옛날 거부터 역사를 다 적어놨단 소리예요. 누적이 돼 있다는 거는. 네, 손익계산서는 이거 제가 연봉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다 합쳐요. 1년에 수익과 비용을 다 합쳐. 그럼 수익 한 덩어리, 비용 한 덩어리가 나오죠. 그 두 개를 퉁쳐요. 수익이 크면 이익이 남겠죠? 그 이익을 자본에 붙이고 지는 0이 돼버리죠. 초기화가 돼버린다고 1년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안 좋겠지. 기억력이 없겠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애죠. 그냥 수익 비용은. 그에 비해서 자본은 어때요? 몇십 년 전 자본이랑 지금 자본이랑 연결돼 있는 애지. 근데 수익 비용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남이죠. 둘이 아예 모르는 사이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를 할 때 수익 비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500이었잖아요. 400으로 만들었죠. 그럼 얘는 400이 된 순간 지가 400인 줄 알아요. 얘는 기억력 없어요. 그냥 난 400이구나 이러고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매도가능 증권은 500에 사왔잖아요. 얘는 기억력 개 좋거든요. 얘는 지가 500인 걸 알아요. 500에 들어온 걸 평생 기억해요. 그럼 지금 400이 됐잖아요. 그래도 얘는 가오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400이지만 나 원래 500이었다. 지금 잠깐 100 떨어진 거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식 살 때도 그러잖아요. 500에 샀으니까 400은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지. 이게 정상이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660이 됩니다. 660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단기매매증권부터 써볼게요. 예외가 더 쉽거든요. 그럼 단기매매증권 가격이 오른 거예요. 얼마가 올랐을까? 260 올랐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0이 된 이후로 400인 줄 알아. 근데 660이 됐대. 그럼 260 올랐네. 이게 끝이에요. 260만 원이 오릅니다. 얘는 평가 이익이죠. 올랐으니까. 평가이익 뭘까? 수익이죠? 비용이었으니까 수익이고. 그럼 수익으로 잡는 게 정상인가? 아니죠. 예외죠. 예외. 왜냐면 평가만 했는데.
뭐 이렇게도 했죠. 얘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수익 비용은 기억력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500이라는 자각이 없고 400인 줄 알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올랐습니다. 260만 원. 260이 오른 건 팩트예요. 네, 오른쪽이 뭐냐 이거거든요. 얘는 그림도 같이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500에 사왔거든요. 얘는 기억력 좋다 그랬죠. 그러면 500인 상태로 선을 쭉 긋고 시작해요. 난 500이다. 그리고 평가 한 번 했을 때 400도 썼죠. 마이너스 100이 잡혀서 400이 됐어요. 근데 얘는 가오가 있다 그랬죠. 난 500인데 잠깐 100이 떨어진 거다. 그리고 쭉 오다가 평가를 또 했는데 660이 된 거잖아요.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선 만나죠.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100이죠. 플러스 100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얘는 원래 난 500이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원래 난 500이었으니까. 근데 100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거야. 얘.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좋은 건 16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60이 올라간 건 맞아. 근데 100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르고 나서 500은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여기다가 옮겨야 돼요. 그럼 지금 260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 100은 파란색이죠. 평가 손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없애는 거예요. 얘는 평가 이익이 아니에요. 옛날에 평가 손실 잡혔던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우 드디어 얘를 없애겠다. 없앱니다. 기억력이 좋으니까. 평가 손실 100. 자본 플러스 수익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없애는 거니까. 올라가면서 없애는 거니까. 안 좋았던 걸 없애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리가 반대잖아요. 자본 플러스야. 상쇄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걸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앴으니까 플러스지. 여기까지는 기분이 그냥 쏘쏘해요.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고, 이걸 해결하니까 160 올라가죠. 이게 평가 이익. 평가 이익 160. 얘도 자본 플러스죠 당연히.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맞잖아요. 둘 다 플러스는 맞는데 뭘 없애고 뭘 올렸냐 이거 차이인 거죠. 방향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모든 역사를 다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답 못 구하죠. 근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500만 원에 X 치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차이라고. 그러니까 예외가 더 쉽죠. 예외가 더 쉬워요. 그래서 원래 단기 매매 증권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97호까지 안 내다가 98에 된 거는 엿먹어라 이거예요. 흘려라 바보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정상이죠 이게. 우리 상식에 더 맞는 건 얘잖아요. 여러분이 주식을 500에 샀는데 한번 100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400이야 이러고 살진 않잖아요. 난 500에 산 걸 정확히 기억하지. 그러니까 400에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이건 이제 문외 아닙니까? 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 내다가 이제 이것도 냈다. 자본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거. 왜냐면 자본이잖아요 이거. 자본에서 또 한 번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하면서 해야 돼. 복습하실 때 제가 그 같이 보라고 한 거 꼭 같이 보세요. 안 그러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 다음은 58번.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58번까지. 58번 문제입니다. 58번 문제는 참길 무역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이 참길 무역은 회사죠. 이 참길 무역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걸 회사채라 불러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리고 그 회사채를 사채라 부르고 결론은 사채를 샀다. 사채를 샀군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채를 내가 발행하는 건 중요한데 남의 거 사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 안 물어본다 그랬죠. 뭐 샀는지 안 물어본다 그랬죠. 대신 왜 샀는지 물어보겠네.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샀어? 하니까 나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배경 지식이 또 있어야겠죠? 채권의 의미. 이제 그냥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설명할게요. 어차피 복습 안 하고 있죠? 제가 복습 시켜드릴게요. 네, A야. 그러면 B인데 A랑 B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A가 돈이 필요해. B한테 야 돈 좀 줘. B가 A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B가 A한테 넌 뭐 줄래? 하니까 차용증서를 줬다. 채권. 차용증서를 줍니다. 그럼 차용증서에다가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줄게요 해서 준 거야. 그럼 이 날짜 되면 나한테 갖고 와. 돈으로 바꿔줄게. 그럼 이 말은 A가 채권을 발행했죠. A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소리는 A가 돈을 빌렸다예요. 맞죠? 근데 이 A가 회사예요. 그럼 얘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 사채예요. 회사채. 그러면 A가 발행한 회사채의 정체는 부채죠. 갚을 돈. B는 결국 채권을 산 거잖아요. 돈 주고 채권 산 거지. 그러면 채권은 갖고 있으면 돈으로 바꿔주죠. 자산. 그럼 이걸 왜 샀니? 하니까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그럼 만기가 되면 돈으로 바뀌죠. 그럼 이 말은
난 끝까지 갖고 있다가 A한테 돈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돈이 급하면 C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괜찮아, 난 돈 여유 있고 그냥 기다렸다가 얘한테 돈 받을게. 그게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만기 보유증권. 근데 만기는 끝이란 소리죠. 만기는 끝. 근데 그 끝이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 이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연도를 써놓은 거거든요. 58번 문제가 지금 9월 25일인데 19년으로 돼 있죠. 지금 19년 9월 25일이거든요. 근데 21년 5월 31일이 만기래요. 그럼 19년 기준으로 내년까지 돈 못 받죠? 비유동 자산이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도 숫자 큰 거 작은 거 있지 않을까요? 큰 거 작은 거 있겠죠. 지금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큰 거죠. 19년 기준으로 내후년이잖아요. 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숫자에서 틀리면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은 숫자까지 의식을 하셔야 돼요. 유동 비유동 왜냐면 두 개 나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큰 거. 그러면 그 참고로 그것까지 써두시면 좋잖아요. 만기가 20년이면 작은 거죠. 만기가 20년이면 작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기는 끝을 말하는 거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은 큰 거. 자, 그리고 시장성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끝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B예요. 그럼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A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남한테 팔 생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시장성이 의미가 있나? 안 팔 건데. 안 팔 건데 시장성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 입장에서는 시장성 여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도 안 팔 거고 없어도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 그럼 또 헷갈리겠죠. 아, 단기 매고는 상관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팔 거잖아요. 팔 거니까 시장성 중요하죠? 근데 얘는 안 팔 거라며. 그래서 상관이 없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팔 생각 없죠? 평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을 평가하세요라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갖고 있을 건데 시세 바꿔서 뭐해요? 그냥 끝에 받을 돈만 알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지금 만기 보유증권 2천만 원짜리 샀잖아요. 그럼 이 2천만 원에 수수료 붙으면 만약에 뭐 수수료 10만 원 붙었다 하면 더 하면 되죠.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 수수료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수수료 더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큰 만기 보유 증권 큰 만기 보유 증권 2천만 원. 근데 저라면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금액은 뭐 1990인데 수수료 포함해서 2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2천 쓰면 되죠.
수수료 있네? 10만 원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더하기? 네, 더하기 10만 원. 저는 취득 부대 비용을 일부러 이렇게 쓰거든요. 깜빡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써요. 그래야 아 이거 취득 부대 비용이지 하고 보거든요. 그럼 201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이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 얘는 900번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그럼 2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했네요. 당좌예금에서 나가죠. 당좌예금 2천 자산 감소 수수료는 보통 예금 이게 답이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체크 포인트는 왜 샀냐?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자, 만기 보유증권이 됐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만기 보유증권이 됐다. 그러면 만기가 언제냐? 내후년이네? 그럼 큰 거. 2번. 이 순서대로 나오죠. 만기 보유증권 하고 큰 거 나오고. 그리고 얘 때문에 수수료는 플러스가 됐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대변은 뭐 따로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뭐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은 네, 내일 투자자산 계속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